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79번째 시간 헬레니즘과 스토아 철학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헬레니즘과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을 최소한 두 번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전반부하고 다음 시간에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그 당시의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한데 거기에 언급되는 이 철학자들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상가들이었다고 사상 그 두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토아 철학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에피쿠로스는 이제 스토아 철학 끝나고 한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의주의 철학, 피론주의는 한번 생각해보고 건너뛸지 아니면 또 할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 또 창시자는 누구냐,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는 제논입니다. 제논. 이 사람이 이제 BC 311년에 출생을 했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 본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키프러스 섬, 키프러스 섬 출신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테네로 건너가서 이 당시는 이제 거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제 거의 끝난 시기라 할 수 있죠. 그 뒤에 학파, 아카데미 학파가 있고 또 페리파토스, 그 아리스토텔레스 온 그 두 학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이 철학 학파들을 두루 섭렵하고 이 자기가 나름대로 도를 이제 깨치고 도를 튼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철학을 강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소원은 학교를 세우고 이제 제자들 육성하려고 했는데 이 형편이 그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테네에 가면 그 아고라라는 이제 아고라란 말이 이제 광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이제 중앙시장입니다 말이에요. 그 아테네 중심에 있는 그 아고라 이제 시장 가운데에 이 건물이 이 채색 회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색된 회랑이라 하기도 하고 뭐 주랑이라기도 하고 이 당시에 그 그리스 이 건축물들을 보면 그 뭡니까 현관이 들어가는 문 입구에 보통 보면 이 기둥이 두 개 서 있잖아요. 현관에 그 정도가 아니고 건물 벽 옆면으로 긴 공간이 쭉 기둥들이 서 있는 그런 회랑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의를 한 거죠. 뭐 장사로 말하면은 이제 점포상이 아니고 노점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제논이 떠들어댔는데 이제 제자들이 생기게 되고 드디어 이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회랑에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이 회랑이 스토아라는 뜻입니다. 기둥들이죠, 맞아요. 건물 옆 벽면 많은 기둥들, 스토아.
스토아 포일리티케, 채색된, 그건 이제 뭐 필요 없고, 스토아.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아 학파의 이 수명, 나무의 수령처럼 수명을 따진다면 이 사람이 311년 중이니까 뭐 길게 대충 잡아서 BC 300년부터 뭐 AD 200년까지. 그럼 근 500년 쭉 스토아 학파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200년 이후는 이제 3세기 아닙니까? 3세기 되면서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세력에 밀려가지고 결국 쇠퇴의 길로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뭐 이 근동에서 수입된 어떤 신비 종교, 밀의 종교도 있고 이런 스토아 철학, 뭐 에피쿠로스 철학, 또 뭐 회의주의 철학, 아니면 또 플라톤 아카데미아 학파, 아리스토텔레스의 뭐죠? 페리파토스 학파, 이런 사상과 종교들이 각 축전을 벌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쪽 말씀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구원을 시키냐 하는 이제 전쟁터죠. 그 최우승자가 결국 기독교가 된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스토아 학파가 이게 크게 전기, 후기, 중기, 후기 이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전기는 이제 그리스 본토에서 이제 이론적인 토대를 완성하는 시기. 그래서 이제 전기의 이 창시자 제논, 제논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클레 안테스, 뭐 이름은 굳이 시험 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이론을, 전기 이론을 완성한 크리시포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기는 저도 그 이름이 상당히 생소하게 들렸습니다만은, 뭐 이왕 하는 김에 소개드리자면 파나이티오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포세이도니오스, 전부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포세이도니오스, 그리고 헤카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기인데, 이 중기의 특징은 이 스토아의 사상의 완벽주의를 로마 지식인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이제 완화하고 플라톤 사상도 아리스토텔레스 사상도 일부 수용하는 이런 이제 퓨전, 로마 지식인들의 입맛에 이제 맞게끔, 구매에 맞게 이제 사상을 상당히 완화하고 좀 종합하는, 다른 사상도 좀 수입하는 이런 이제 식이고, 중기 이 사람들 세 이름은 이 웬만한 책에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저도 뭐 생소하게 들리는 이런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후기는 이제 완전히 로마로 넘어가서 이제 1세기, 2세기, 이때는 벌써 기원전 2세기, 1세기 뭐 이럴 때고, 이쪽은 이제 벌써 기원 후 1, 2세기가 됩니다. 여기에 주역이 로마 후기 스토아 철학자들, 세네카, 그 다음에 노예 출신인, 원래 노예가 아니고 상당히 다른 지역의 유명한 귀족이었는데 전쟁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로마의 귀족, 이제 뭐 노예가 된 거죠. 원래 노예가 뭐 이런 사상을 한 건 아니고. 에픽테토스, 이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어린 시절의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네로 황제가 이제 폭군이 되면서 이제 네로 암살단 음모에 가담했다가 이 발각이 나서 네로가 이제 자기 옛 스승에게 자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하게 된 거죠. 세네카. 에픽테토스. 그리고 이제 이 세네카와 특히 에픽테토스의 이 스토아 사상의 이 글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황제가 된 후에도 계속 스토아적인 삶을 살아간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세 사람이 이제 후기인데, 여기는 거의 저서가 번역이 너무 옛날, 그리고 이게 번역이 별로 안 돼 있을 때까지는. 근데 이 세네카도 우리말로도 번역이 많이 돼 있고, 에픽테토스는 뭐 한 300~400페이지 책이 4권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4권을 다 이제 구입을 했죠. 다는 못 읽겠지만 중요한 걸 발췌하려고. 그리고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유명한 메디테이션을 명상록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명상록. 근데 이 원 이름은 이 명상록이 아니고 에이스타 헤아우톤, 나 자신을 향해서, 이런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고백하는 글인데, 이 글을 평상시에 쓴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장에서 다 썼다는 겁니다. 하기야 뭐 황제가 직접 뭐 칼 들고 어디 뭐 좀 육박질할 일은 아니지만, 그 놀라운 거죠. 그 보셨죠? 요 앞 황제까지는 로마의 안정과 평화의 시기였는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부터 각 이 변방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생 동안 끝이지 않은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스토아의 자연학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스토아의 윤리학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직접 글을 소개하면서 이제 아주 고매한 인생 철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그 정도 하면은 뭐 기독교 복음도 필요 없을 듯한데 어쨌든 그걸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다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 등장한 게 뭐 글래디에이터, 러셀 크로가 주연 나오는 글래디에이터에 이 황제가 전장에 직접 나오고, 그 아들 코모두스, 나쁜 놈, 이 코모두스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로마 제국을 번영시킨 오현제라고 했습니다. 5 현명한 황제,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친자에게 양위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 처음에 시저도 그랬고, 처음부터 시저는 황제 되려고 하다가 암살당했지만, 그 아우구스도 양조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유산을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에게 전부 다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됐고, 그 다음부터도 이제 그 유능한 이제 인재가 있으면 그 인재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 양아들 만들어 가지고 황제를. 근데 어찌된 셈인지 이 현명한 황제면서도 놀라운 참 인생 철학을 가진 이 사람이 자기 친아들한테, 코모두스한테.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보면, 이 나쁜 이 코모두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못마땅해 하고 황제 자리를 양위하지 않겠구나 하는 걸 알아서 전장에서 막사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를 살해해 버립니다. 영화에서는. 근데 그게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 훌륭한 황제가 이 아들 됨됨이를 다 알 건데 그 황제를 물려줄 리가 없다 이거죠, 황제직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좀 저도 옛날에 본 글래디에이터를
실감나게 한번 더 보려고 했는데 이런 준비하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습니다. 옛날 한번 본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이제 이 스토아 철학, 그러면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이 주요 철학 흐름이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이건 사람 이름이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회의주의 학파. 네. 이런 학파들이 무엇을 목표로 이제 철학 활동을 했는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뭡니까? 알렉산더가 그 그리스 본토를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 아랍, 페르시아, 인도 북부까지, 저 아프가니스탄까지 다 이렇게, 요즘 말하는 아프가니스탄까지 다 점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시민주의, 세계 시민, 뭐 정복 국가, 피정복 국가, 정복 민족 이 구분 없이 알렉산더 치하에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은 다 하나다. 이거거든요. 그게 헬레니즘 아닌가. 혼합하고 절충하고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또 수출하고 그 문화를 혼합, 융합, 절충 이런 시대인데 그 전에 그리스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도시국가였다 이거죠. 여러 도시국가죠. 폴리스, 경찰이 아니고 도시국가. 도시국가 시민이었어요. 이때 도시국가는 큰 국가 해봐야 20-30만 겨우 될까 말까 제일 큰 국가가. 뭐 요즘 우리로 하면 군 단위 정도, 이 정도가 다 한 나라라. 그러면 국가 규모가 작고 개인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에 따라서 상당히 국가에 기여할 수도 있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세계 시민주의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개인이 너무 축소돼 버려요. 왜소하게 돼 버려요. 그래서 상실감, 무력감, 아이고 이 큰 세계에 내 하나 뭐 설치보이 뭐 하노 쉽게 말하면 뛰어봐야 벼룩이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의욕을 잃어본다 그지. 내가 세계 이 큰 넓은 세계에 내가 세계 시민인데 세계를 위해서 내가 기여를 해야지 이런 엄두를 못 내는 거지. 이러니까 이 인간의 가치가 점점 하락할 거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그래서 스토아 학파도 나오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나왔다 이거죠. 그럼 스토아 학파는 뭘 하느냐. 인간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떤 철학 사상보다도 인간의 이 존엄성, 가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실존주의 하는 게 왜 나왔습니까? 20세기 문명 세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거대한 기계적인 구조로, 메커니즘적인 구조로 돌아가니까 개인이 할 일이 없다. 이제. 그리고 제국주의, 19세기부터 제국주의 돼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개인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원리죠, 이제. 이게 말하자면 헬레니즘 시대 실존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헬레니즘 시대의 실존주의, 스토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갔고, 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반대로
이 세계를 축소시켜 버린 거야. 그 세계 그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세계를 축소시켜. 뭐 세계에 관심 두지 마. 뭐 세계에서 마음을 떠나라.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세계 시민주의 이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내 개인이 어떻게 행복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몸부림 속에서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예정입니다만은 스토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대비를 하자면은 요 세계를 축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간 사회 그리고 이 사회를 둘러싼 이 자연 전체를 세계로 본다면은 에피쿠로스는 이 세계는 원자들 사이에 빈 공간, 허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러니까 뭐 신이라든가 뭐 정신이라든가 영이라든가 뭐 이런 존재 아예 없어. 그건 인간들의 망상이고, 실제 하는 것은 원자들이고, 원자들 사이에 빈 공간은 없는 거니까 원자들밖에 없는 거야. 이게 원자들이 이제 이합, 흩어지고, 합쳐지고, 이합 집산, 모이고 흩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물이 생겨나고, 또 만물이 운동하고, 만물이 운행한다. 이런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걸 정부에 비하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우주는 무정부 우주입니다. 무정부. 뭐 통치자가 없어. 원자들 이합 집산에 누가 뭐 설계해가지고 명령해서 한 거 없는 거라. 뭐 그 원자가 의식이 있습니까? 뭐 우연히 뭐 부딪히다 보면 뭐 이런 뭉치 저런 뭉치 흩어지고 뭐 이런 거지 뭐. 우연밖에 없어, 우연밖에. 근데 이 스토아파는 안 그래요. 이 우주는, 세계는 질서, 조화, 그런 거다. 이 세계, 더 넓게 우주가 질서 정연하고 조화로운 구조로 되어 있고 조화롭게 운행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리스 철학의 정통 사상들입니다. 쭉 내려온 사상이. 근데 그 이제 예외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전신이 뭡니까? 이게 데모크리토스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에 살았던 사람, 데모크리토스. 이 사람이 원자론의 창시자거든. 그리스의 최초의 유물론자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 정통 사상의 이단하죠, 이렇게 말하면. 유물론자. 그 외에는 대부분 이 질서와 조화를 다 추구하는 그런 철학자들이라고. 스토아는 이걸 갖고 온 거죠, 이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생각 못했는데 오늘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스토아 학파가 그러면 그 이전에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상가들과 뭐가 다른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고 오늘날까지 철학적인 전통 전체를 이제 양분하면 무신론과 유신론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 철학은 무신론이 더 우세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유신론과 무신론. 유신론은
맞아, 유신론적 철학은 뭐 꼭 종교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신을, 그게 신이든지 신들이든지 신적 존재를 전제합니다. 그게 당연히 비물질적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물질 세계, 이제 보이는 세계, 가시계, 보이는 세계.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무신론, 달리 말해서 유물론은 오로지 오로지 물질밖에 없다 하는 유물론은 이게 아예 없어. 여기 이제 말이 물질 세계밖에 없는 거죠. 혼자밖에 없다 그거 아닙니까? 요건 이제 유신론적 철학은 좀 종교하고 사촌이죠. 구체적인 신을 설정해서 그지, 철학적 신을, 플라톤도 철학적 신을 전제하잖아요. 이데아학 하는 게 그게 뭐 철학적 다신론이지 뭐. 이데아들이 많잖아요. 정의의 신 대신에 정의의 이데아, 뭐 선의 신 대, 사랑의 신 대신에 사랑의 이데아. 철학적 개념만 바꿔놨어. 그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근데 이 스토아 철학은 소위 말해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 범신. 범하는 게 뭡니까? 올 아닙니까? 올. 헤어라 판. 그래서 범신론을 판테이즘 하는 거예요. 판테이즘. 범이라면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또 달리 말하면 그 만물이 신 따로 만물 따로 아니고 그 만물이 신이다. 이런 거라. 그러니까 어제 보면 이 신들이 이건 이제 분리되어 있잖아요. 유신론에서는. 근데 범신론은 내려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신이, 초월적인 신이 없어. 이 신의 초월성. 떨어져서 이게 초월인데 초월성이 없어지고 신이 뭐 내재한다 해요. 내재만 하면은 만유재신론칸이 있어가지고 또 약간 그게 이제 또 차이나는데, 어쨌든 초월이 아니고 하여튼 내재인 거죠. 내재.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를 뭐 유물론과 가깝다고 또 말해요. 근데 진짜 유물론은 신을 말하면 안 되지. 유물론에는 어떤 뭐 섭리라든가, 그죠? 섭리라든가 뭐 운명이라든가 이런 걸 말 안 하잖아요. 여기 유물론에는. 근데 스토아 학파는 그걸 또 다 말해. 신의 섭리, 신도 이야기해. 근데 신이 초월적인 신이 아니고 신도 하나의 물질이야, 물질. 여기 범신론이 돼 말이야. 그리 이런 사상이 왜 생길까? 처음부터 어느 민족에서든지 이 철학 사상 역사에서 처음부터 범신론부터 나오는 게 없어. 처음에는 다 유신론이 나오다가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무신론이 나와. 처음부터 무신론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원시적인 인간일수록 종교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종교에서 이제 종교를 좀 더 뭡니까 이론적으로 사색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학이 나온 거거든. 사실은 종교가 먼저 나오고 철학이 먼저 안 나오잖아요. 그 종교에서 착착 나오면 바로 거기서 무신론으로 안 나온다고. 그 종교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유신론이 된대. 이 유신론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또 무신론으로 탁 튀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이제 반종교가 되고 이제 무신론이 되지. 근데 이 범신론은 뭐 제논의 속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다 일리 있다. 유신론의 장점도 좀 버리기 아깝고
그렇다고 또 무신론을 완전 무시하고 이 무신론의 이 장점이란 말은 상당히 그릇돼 보는 이론들, 논리들 그것도 버리기 아깝고, 그래서 두 장점을 다 합치다 보니까 범신론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 대결은 없어질 뿐이잖아요. 이건 항상 대결이거든. 유신론과 무신론은 항상 대결이야. 근데 대결이 없지 뭐. 다 통합될 뿐, 통합.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럼 어찌 보면은 무신론자도 이거 보면 자기들 생각하고 비슷한 게 많거든. 그리고 이거 여기도 뭐 신을 섭리하고 말죠. 신에게 기도도 드리고 뭐 막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무신론자들 공격에서 막 좀 방어하기 어려운 이런 것도 여기 들어와 보면은 그런 공격이 없어지거든. 양쪽 다 마찬가지. 이래서 가장 좀 발전된 형태가 철학에서는 어찌 보면 범신론 아니냐 이거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신과 사람의 연합이잖아요. 신과 물질의 연합이지.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성육신이 아니라 성물질, 성물체. 신과 물질이 합쳐가지고 성물체가 됐더니 물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런 말은 어디 한번 책에 찾아봐요. 안 나옵니다. 제가 말하니까 우습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 감탄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냐. 이런 성물체. 성육신도 안 그렇겠어요. 유대교가 2000년 넘게 쭉 내려오는데 아무리 해도 인간과 하나님이 율법을 사이에 두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나가면 하나님 서면은 무조건 죄부터 생각나고 하니까 이 연합한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뭐 인간이 올라가가 연합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하나님이 내려와서 사람과 연합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육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원리는 같아요. 신도 신나지만 신들이 뭐 얼굴이 보입니까? 어떤 종교나 신을 전제하는 이 종교는 막연함을 피할 수 없는 거야. 평생을 사모하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리를 쳐도 그 사모한 님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진짜 내가 연합했나 그게 실감 나나요? 영원한 짝사랑인 거라. 일평생 짝사랑. 근데 뭐 딱 성육신 돼보면은 연합이 돼버리면은 거의 목마름이 없어져 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신들은 영원하고 여기는 항상 소멸하고 생성소멸을 하니까 이 이원론, 영육 이원론에서 여기는 비천하고 여기는 너무너무 고상하고 고매하고 한 이 분리에서 완전히 범신론이 되어버리면 막연한 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신을 따로 안 찾아.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자연 안에서 신을 느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범신론이 스토아파에서, 그리고 이 17세기 유대인 출신 스피노자에서 범신론이 비슷해요, 스토아하고. 그래서 스피노가 말했나? 신이 뭐냐? 신즉 자연이다. 신이 자연이다. 신을 따로 찾지 마라. 자연 안에서 신을 만난다. 이거 아닙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논이 이때는 벌써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제 지나고 또 뭐 유물론대로 또 에피쿠로스 막 이야기하는 이런 당시에 역시 대립 아닙니까? 이 아카데미아 학파, 페리파토스 학파하고 이 유물론자 에피쿠로스 또 대립이 돼 있는 거라. 이런 데서 전체 다 통합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왜 또 헬레니즘 시대가 통합의 시대 아닙니까? 통합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뛰어난 요소들 다른 나라의 민족이 전파하고 거기 좋은 것도 다 받아들이고 혼합 통합의 시대. 이런 시대에서 스토아 철학이 이제 나오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 그 다음에 칸트는 뭐 범신론자는 아니지만 스피노자 그리고 근대는 칸트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칸트. 근데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지나치게 이제 개인의 자유, 이 개인적인 자유를 강조했어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 개인의 정신적 쾌락, 개인주의라는 세계를 축소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 사회, 아이고 내 자유, 뭐 내 마음의 평정심, 아타락시아 이걸 막 추구하니까. 근데 이게 이런 사상이 이제 로마인들에게 별로 안 먹히는 거라. 근데 스토아 사상은 이 뭡니까 혁명적인 사상이 아니고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목표로 해요. 도덕적 완성을. 도덕적 완성이 되려면은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니까 공동체 유익이 되는 나의 그 의무와 헌신을 강조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로마의 이 지식인들에게,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팍 먹혀든 거지.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도 2세기 말쯤 181년까지 했습니까? 160한 20년 가까이 치세했는데 탁 받아들이잖아요. 그 이 사람이 스토아 철학을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아주 명문가 중에 명문가거든요. 자기 뭐 할아버지가 집정관 3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왜 할아버지 다 집정관이고 막 또 황제에게 입양돼 가지고 다음 후계자로 내정돼 있고 막 이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런 명문가 자제들은 학교 안 가. 공공학교 안 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 집에 다 가정교사를 불러들어가지고 가정교사 몇 명인지 몰라요. 뭐 수사하면 수사학의 최고 1인자를 불러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미술 최고 화가를 가지고 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교육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다 받았고 명상록 제1권에 보면 누구 덕분에 간대. 이제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전부 선생 이름 다 나와요. 누구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걸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교육의 핵심이 스토아 철학이었다. 야, 이 철학으로 개인의 어떤 그 부동심, 아파테ia, 부동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부동심을 가지고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로마를 통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현지에 들어갔죠, 이 사람이. 야, 그래서 뭐 좀 어떻게 좀 논리 정연하게 쉽게 말씀드리는데 스토아 철학의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로고스. 이 로고스가 왜 중요하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게 나온다고. 그게 꼭 뭐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를 말한 건 아니지만 단어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걸 두고 많은 해석이 있는 거지 이제.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로고스도 염두에 두고 했느냐? 아니면 히브리의 다바르를
그리스로 번역하면 말씀은 로고스밖에 없으니까 이거 관계없이 했느냐, 뭐 이런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요한복음 할 때 보기로 하고, 로고스, 그 다음에 요 로고스는 이제 뭘로 보겠냐, 이성. 이성은 인간의 합리적 두뇌 작용을 하는 그것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전체 우주적인 이성을 말한 거예요. 이성.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피시스. 피시스는 자연입니다. 히랍으로 이제 로고스, 요거는 피시스. 라틴어로는 라치오, 요거는 나투라, 네이처. 그러니까 자연 혹은 본성, 요건 라치오, 이성. 레이셔널 하면 라치오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레이셔널리즘. 로고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들이 뭐, 섭리, 운명, 뭐 필연, 뭐 이런 단어들이 쭉쭉 나옵니다. 신도 나오고. 그래서 뭐 좀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자면, 이 우주가 운행하는 원리, 우주의 운행 원리, 그리고 우주를 운행시키는 힘, 원리, 이걸 우주적 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주적 이성. 그리고 이걸 또 보편적 자연이라고 말이죠. 이 같은 말인데, 보편적 하고, 이 우주 안에서, 이 자연 안에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이제 처음에 뭡니까? 사고하잖아요. 사고하고 말하고. 요것도 나 안에 있는 이성인 거라. 개인의 이성. 개인의 이성. 이게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인간의 사고하고 말하고 또 다시 말 행동하는 이 법칙하고 우주가 자연이 운행하는 법칙하고 구조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행복하다 하는 건 뭐냐? 행복을 좋냐? 아무래도 이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그럼 자연이 얘 일부에 맞춰야 되겠어요? 일부가 전체에 맞춰야 되겠어요? 부분과 이건 부분이고 이건 전체인데 전체의 운행에 맞춰야 된대요. 그래서 스토아 이 철학자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 자연에 따르는 삶. 자연에 따르는 삶.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을 왜 배우냐? 자연의 이치가 어떠한가를 이제 학습하는 거지. 그걸 알아야 또 맞게 살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그죠? 자연에 따른 삶. 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물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전체에 이로운 것이라면 부분에게도 이롭다. 이 전체에 이로운 것은 부분에도 이롭다. 전체 자연은 그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그러한 전체의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한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만족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이런 재수 없는 불운이 내한테 닥치나.
그럼 불평불만할 거 아닙니까? 그럼 행복하지 않지. 근데 그건 너무 부분만 생각이 그렇다. 이 전체 자연, 전체 우주는 절대로 전체적으로 자기한테 이롭지 않은 것이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이거라.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 이롭지 않은 것이 보이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것도 다 이롭기 때문에 내한테 이렇게 일어난 거다. 그럼 어찌 됩니까? 인생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이제. 이 정도 되면 뭐, 굳이 뭐 하나님 안 불러도, 뭐, 이톡 생각하면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한테는 하나님이 사실 필요 없는 거지. 이 철학 사상으로. 그래서 이 지혜로운 현재가, 오현재 중에 마지막 현재가 역시 기독교도들을 박해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네로만큼 그렇게 막 포악하게 하진 않아도 이 시대도 역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기독교도까지 용납할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닌 거라. 왜? 이런 훌륭한 인생의 답이 있는데, 뭐, 예수한 엉뚱한 그런, 대도한 그런, 사람을 신격화하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토아 철학의 이제, 사상에 3대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논리학, 이 자연학, 윤리학, 이 3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로 올수록, 이 전기, 중기, 후기 있잖아요. 후기로 올수록 이 윤리학이 더욱더 이게 중요성을 더해가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네카, 에피크테토스, 마르쿠스 아울레우스는 거의 윤리학 썼습니다. 예. 그게 또 로마인들의 기질에 맞잖아요. 실제적이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니까. 윤리학. 근데 논리학도 이 뭐 자세히 하려면은 끝도 없고 어려워요. 저도 다 모르겠고 자연학도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논리학은 뭐 좀 어느 정도 너무 전문적인 게 생략하더라도 자연학은 어느 정도 알아야 그 토대로 윤리학이 나오잖아요. 그런 윤리학이 왜 나오나 할 때 그 바탕이 전부 자연학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나온 거거든. 그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알아둬야 이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윤리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로고스 사상을 그리스 철학에서 누가 제일 먼저 말했나? 그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은 헤라클레이토스가 소크라테스보다 한 100년 전쯤 아마 사람인 걸로 추정됩니다. 발음 그대로 쓰면 헤라클레이토스. 요건 이제 독일 사람들은 헤라클리트 쓰고, 미국 사람들은 헤라클리터스. 네, 원 발음대로 하면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이 사람이 이제 로고스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로고스.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만물을 어떻게 보느냐. 이에 대립되는 파르메데스는 만물은 운동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만물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한다. 운동, 다른 말로 변화. 아무도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왜? 내가 낙동강에 발을 들여놨다가 뗐어요. 좀 이따 들어가면 내 발 담근 그 물을 한번 저 밑에 갈까? 아까 그 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잠시도, 그게 불꽃 불타듯이 강물 흘러가듯이 잠시도 정지하는 건 없다.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로고스는 뭐냐면 운동의 법칙이죠. 변화의 법칙. 변화의 법칙이 로고스인데, 로고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대립자의 투쟁과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음양과 비슷한 거죠.
만물은 전부 대립자로 돼 있다 이지. 남자, 여자, 낮과 밤, 길고 짧은 거, 높고 낮은 거, 빠른 거, 느린 거, 밝고 어두운 거, 전부 그 음양 아닙니까? 음양으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대립이니까 당연히 투쟁하지. 투쟁하지. 근데 투쟁만 하면 전부 파멸할 거 아닙니까? 근데 투쟁 가운데서 묘하게 투쟁을 거쳐서 통일로 나아간다. 이래서 이제 운동하고 변화하고 다시 또 이제 발전하는 거죠. 뭐. 발전하고. 이렇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걸 이제 만물 운동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플라톤이 디알렉티케 해서 렉티케가 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렉티케. 말하는 기술입니다. 대화술. 디아라는 것은 through,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뭐 이런 거거든요. 그 토론이 어떻게 되냐? 누가 한번 하면 전부 아멘 하고 뭐 예스를 하면 토론이 안 되지. 꼭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뭘 말할 때 누가 반대를 해. 그러면 이제 정반이 되잖아요. 대립이 됐지. 그러면은 끝나보면 이제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정의 요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반의 요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야. 요게 이제 합 아닙니까?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합, 정반합. 요게 이제 요런 철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여기 합이 정의됐어. 그 다음부터 여기 돼서 또 소크라테스의 거듭 질문이 뭡니까? 누가 용기가 뭡니까? 하면 용기는 이런 거지. 답을 했어. 그럼 속으로서 반문을 하는 거야, 반대로. 그럼 이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일리 있으니까 수정해서 답을 말해요. 그럼 또 그거에 또 이의 거는 거라. 그럼 또 반. 그럼 또 그거 수정해서 또 올라가. 이렇게 정반합 올라가면 뭘 하냐. 요게 이제 진리에 도달한다. 그거 아닙니까? 요게 디알렉틱해. 요걸 이제 변증술이라고 말하지. 변증술. 요 이제 대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변증법 하잖아요. 그 이제 그 18세기에 헤겔이 철학적 대화보다도 이 뭡니까? 자연, 그리고 인간 사회, 이걸 적용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 노예, 반했다가 다시 주인이 무너지고 노예가 주인 되고, 주인, 노예 사상, 이런 게 전부 이제 변증법처럼 이렇게 정반합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이제 공산사회라고 사회에 적용하는 게 뭡니까? 사적 유물론 마르크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연과 역사의 법칙에, 물론 특히 자연과 역사의 법칙에 적용한 게 해결인 거예요. 해결. 이걸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변증하는 원래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연과 역사와 사회에 적용했다 이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의 기본 뜻이 뭐 한 10몇 가지 되는데, 제일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하나는 말, 언어, 법칙, 그리고 중요한 이성. 요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뜻이죠. 로고스 하면. 로고스. 그게 이제 이 로고스 사상을 제논이 이제 가져왔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 상당히 이 사람이 기원전 6세기 사람 같으면 한 300년 차이 나는데, 바로 그 중에는 아무도 로고스를 말하지 안 그랬어요. 플라톤도 그걸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했는데, 특히 제논이 이 로고스를 가져왔는데, 로고스를 가져오면서 대립자의 투쟁과 통일, 이런 개념은 별로 안 쓰고, 만물이 로고스에 따라서 발생하고, 로고스가 만물의 운행을 지배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스토아 철학하면 로고스가 딱 전면에 떠오르죠. 로고스.
근데 이제 이 로고스가 그러면은 우리 동양 철학의 이기이원론처럼 이하고 기하고 이원이다. 이게 뭡니까? 기란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이 뭐야 현상 세계 지금 보이는 세계가 전부 기의 세계 아닙니까? 기의 세계인데 이기이원론은 거, 이는 기를 초월해 있는 거라. 만 신이 현상 세계를 초월해 있듯이 이 이원론인 거라. 근데 이제 요 제논의 스토아 철학은 뭐 꼭 똑같지는 않지만 이기 이원론보다는 기 이론론에 가깝다 이거죠. 이가 초월해 있는 게 아니고 초월은 분리 아닙니까? 분리가 아니고 이 안에 기 안에 들어있다. 이거하고 가까워요. 기 이론론. 그러니까 어떤 뭐 로고스가 또 다른 말로 신인 거예요. 신. 그러니까 만물하고 주도 만물이고 만물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이 전체 이 만물을 운행시키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질서와 조화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게 지배하고 운행시키니까 그게 로고스의 섭리죠. 섭리고. 요걸 신하고 로고스하고 같이 쓰입니다. 같이 쓰입니다. 플라톤도 이원적입니다. 이데아라는 거는 아예 현상계를 떠나 있어. 초월적이라. 근데 이 스토아 철학은 그게 아니다. 범신론이니까. 로고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여튼 대충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에게 말하길 나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로고스에 귀 기울이면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점에 동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것이 하나다. 왜 하나냐? 전부 로고스의 지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로고스가 하나니까 전부 마무리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의 이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세계 시민이 자 노예도 인간으로서 자기한테 이성을 가지고 황제도 이성을 가지고 남자도 이성 가지고 여자도 가지고 뭐 나쁜 놈도 이성 가지고 착한 놈도 이성 가지고 다 이성 다 가지고 있어. 너도 이성 나도 이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하나다. 그게 세계 시민 시대가 됐으니까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 얼굴 색이 다 다른 사람도 하나 느껴집니까 그래요. 풍속 다 다른데 아무리 뭐 헬레니즘 시대 해도. 근데 니도 이성 나도 이성.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질서와 조화와 어떤 한 목적적인 것을 좋아하지. 뭐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서 뭐 아무리 자유로도 개인주의에 빠진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철학 유형 회의주의, 에피쿠스 유물론 그리고 스토아의 범신론 중에서 스토아 철학이 제일 강력하게 먹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까지 스토아 사상을 대변하고 이게 기독교 복음보다 낫다 이래 된 거지. 이제. 더 합리적이니까. 뭐 억지로 믿을 필요 없으니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내 이해됐어. 믿음이냐 이해냐 할 때 이해가 됐다 말이야. 그래서 로고스 레게임 이런 말이 있어요. 로고스 레게임. 로고스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자연 전체가 다 하나님입니다. 자연의 운행의 원리, 자연을 운행시키는 힘이 자연 안에서 있는 힘이 하나님이 되죠. 그 하나님의 일부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내 안에도 그러니까 신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성을 그리고 이성이 신성이야 그렇게 말이야. 모든 것이 이러한 로고스에 맞게 생겨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 같아 보인다.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이거지. 헤라클레토스가 개탄한 그겁니다. 모든 뭐 이런 이야기죠. 로고스 레게인. 그리고 이제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에 맞게 자연에 아까 다른 사람 했잖아요. 사실 이건 로고스에 따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연이 로고스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니까 발생하고 작동하고 운행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호모 로구메노스 이런 거 참 너무 전문적인 용어인데 타 강의와 차별을 위해서 메노스 로고스에 맞게 사는 삶 호모 같다는 거 아닙니까? 로구메노스 로고스에 맞게 사는 삶 로고스에 일치하는 삶 요게 스토아 이 사상가들의 목표죠. 네. 그래서 뭐 플라톤이든 특히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이 우주에는 질서가 있다 하는 질서 개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질서 개념은 뭘로 발전하냐? 목적 개념. 우주에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 세계관에서 목적론 대 기계론 이 두 세계관이 대립하는데 유물론자들은 전부 기계론이고 이제 유신론자들은 목적론이에요. 근데 이제 스토아 철학은 범신론이면서 목적론을 질서 개념과 목적론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느냐? 바로 이 우주 안의 질서 개념과 목적 개념을 중시하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더 어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뭐 좀 차이는 뭔가? 플라톤하고 스토아 차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또 이 스토아 차이는 뭐냐? 이 플라톤은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이데아들로 되어 있는 이데아 세계가 요게 초월적이에요. 요 신들과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현상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 근데 이제 스토아는 이걸 내려버리잖아요. 이게 없어. 이 초월적인 없어.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등급이 없다는 거지. 등급 여기 다 있다. 요게 이제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필연하고 우연이 또 필연도 있지만 우연도 있다. 우연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토아 학파에는 우연이 없어. 전부 필연밖에 없어. 모든 사건에는 그 사건의 원인이 있다. 원인, 결과, 또 이게 또 원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 이걸 뭐라 그러죠? 인과연쇄라고 하잖아요. 인과, 원인, 결과, 연쇄. 그럼 이게 이제 필연인 거라. 자연의 사건에는 우연이 없고 필연밖에 없다. 이 필연을 누가 일으켰냐? 바로 로고스가. 자연에 깃들어 있는 로고스가. 그러니까 뭐 우연, 예외, 기적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 그게 로고스의 법칙 같으면 인간의 이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의 행동도 전부 필연밖에 없어.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그 앞에 무슨 원인이 있었어? 그럼 그 원인이 또 그렇게 말하면 그 원인이 또 그 앞에 또 있어.
그걸 뭐라고 말하죠?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론. 결정론. 모든 것이 자연 사물이든지 인생이든지 모든 것이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라고 보면은 그게 옴짝달싹 못하면 인간에 적용되면 숙명론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때 숙명론. 그러면 이제 이게 뭐하고 부딪히느냐. 이게 이제 자유의지하고 부딪히는 거다. 또 인간이 또 이걸 싫어하네. 뭐 좀 유도리가 있고, 예외가 있어야 숨을 쉬는데, 숨을 못 쉰다, 뭐, 이거. 팍, 선포하니까 뭐 숨 쉬겠다, 뭐, 이거. 분명히 그 앞에 보면은 그렇게 할 원인이 없는데, 어째 갑자기 그랬지, 뭐, 이런 거. 그게 기재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 요거하고 항상 되는데, 스토아는 요걸 살려야 되는 거라. 스토아 철학이 살아남으려면. 그 요거까지는 제가 오늘 다 이야기 못해. 다음 시간에 윤리학에서 이제. 자유를 어떻게 하냐. 그건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운동에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간의 영혼도 원자로 다 돼 있네. 그것도, 예외가 없어. 내가 어떤 탁 태어나면 그때 원자의 영혼의 운동, 그게 원인이라 고담 나가는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누구한테 문제가 됐냐? 칼 마르크스한테 문제가 됐냐? 나중에. 칼 마르크스는 역사의 이 변증법적인 필연적인 결과로 이상사회가 온다, 필연적으로. 그럼 말고 피 흘리고 혁명 일으키노? 가만 있으면 될 건데. 이런 반론을 생겨야 말입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혁명은 그 시간을 앞당긴다. 그러면 그 결정론하고 안 맞잖아요, 그게. 유물론이, 마르크스도 유물론인데. 근데 벌써 그리스 철학 때 이 앞서 그런 문제가 대두해가지고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서는 인간의 자유가 대답이 안 돼. 창시자에게서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가 이 유물론, 모든 것이 원자들의 이합 집산에 의한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의 세계에서도 예외가 있다. 변칙이 있다. 그게 자유 아닙니까? 인과 연쇄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있다. 그걸 원자의 운동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했어. 뭐 대답이 됐든 안 됐든. 그래서 마르크스가 박사학위 논문이 에피쿠로스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원자 개념의 차이 해서 요 자유를 마르크스 자기 혁명 사상에도 풀어 넣어야 되니까, 대답을 해야 되니까, 딱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만은 좀 관심이 있으니까 다음에 에피쿠로스 하기 전에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관한 해설서는 읽어봤는데 그 원전은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원자 개념의 차이. 자유 문제 때문에. 수토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다 맡기는 건 좋은데, 자연에 따르는 건 좋은데, 그럼 뭐 나에게 자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여기 대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오늘 또 시간이 넘었네요. 그러면 또 빠진 건 다음 시간에 해서 뭐 다 합쳐서 윤리학 할 때, 다음 시간에는 스토아 철학의 윤리학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